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은기입니다. 지난 8월 전유형련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IMD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겁니다. 국가 신용 등급도 1인당 경상 GDP도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폭넓은 식견을 갖춘 분을 모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1988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 이름은 호사카 이으지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예.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도 다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네. 네. 제일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이쪽에 공부하러 왔죠. 고려대 전치외교학과에서 예.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네. 쭉 연구를 마치고 뭐 일본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귀화를 한 계기는 또 뭡니까? 네. 제 연구가 일제 강점기 연구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히 박사 과정 때는요, 한국에 남아있는 일제가 남기고 간 예. 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서들이 책으로 말하면 20만 권 정도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아하. 아직은요. 예.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계속 일제 시대부터 있었던 예. 그런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들이. 예, 자료가요. 예.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는 그때는 티칭 비자로 있었는데 예. 티칭 비자도 이게 한계가 있어서요. 뭐 몇 년마다 이게 갱신해야 되고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기화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지만 또 학생들 강의도 바쁘실 텐데 그래도 방송 많이 나왔잖아요. 아, 네. 방송에 많이 나오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불러주셨기 때문에. 물론 네. 불러주죠. 예. 예. 이제 한일 관계 이슈가 또 생기면 예. 방송에 찾잖아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안 나갈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아하, 그렇겠네 또. 한일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경우는 제가 그런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독도, 예. 위안부, 그렇지. 강제징용. 예. 그러니까 그쪽은 또 연구 전공자니까. 예. 네네. 그래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에 대해서 그래요.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냥 이 학자냐? 이렇게 했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키화라는 말은 일본에서는요, 예. 일왕의 신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벗어났다라는 오히려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예. 일본으로 키화할 때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키화라는 예. 말이. 오히려 한국적으로 왔기 때문에 벗어났다라는 좀 자유로운 신세가 됐다. 예.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럼 귀화하기 전하고 후가 이렇게 많이 좀 달라졌습니까? 역시 일본법 아래에 있으면 이게 일본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문화적으로도. 그러나 현재는 한국 문화 예. 속에 있고 또 한국 법에 뭐 구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에 일단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법 체제 안에 살아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렇다면 이게 한국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말을 좀 배워야 되고 예. 아직 완벽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뭐 원활하게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귀화한 다음에는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바뀔 수 있나요? 일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이 어떤 면에서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객관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예. 예를 들면 한국으로 떠난 한국 분들이 예. 그 외부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호주에서 한반도를 볼 때 상당히 잘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그럴 있지 수가 않습니까? 있죠. 그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자, 이번에 도쿄 올림픽 네. 어떻게 보셨어요? 도쿄 올림픽은 사실 그 코로나 상황에서 예. 했기 때문에 뭐 일본이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그것만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보이는데 예. 그러나 코로나가 확진자가 지금 25,000명으로 넘었고 올림픽 전에 5배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본은 엄청난 농업 선진국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네. 뭐 양쪽 농업을 뭐 구체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으셨겠지만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1945년 이후에 농지 개혁을 했다. 농지 개혁을 했고. 그거는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주를 해체했다라는 예.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그 농업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졌고 예. 소규모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일본하고 한국이 좀 비슷하다고 저는 예. 보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 같은 아주 엄청난 규모의 농업은 좀 어렵고 예. 그래도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곳으로 만든다. 소규모로 하되 좀 질적으로 좋은 거. 질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그 품종 개량라는 예. 것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농업을 그 많이 대학에서 농학부를 만들어서 예. 대학교 교육에서 일단 농업이라는 것을 그 발전하려고 예.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 아주 독특한 그 농산물들이 상당히 좀 있고 그래서 질이 좋은 것을 좀 비싼 가격으로 오히려 판매한다라는 것으로 그래도 단점 크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예. 요새는 그 FDA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값싼 농산물이 더 일본에 많이 들어오면 일본 농가 경쟁력이 또 이제 경쟁력이 조금 맛이 떨어져도 싼 곳으로 살려고 글쎄요.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은 그 FTA를 여러 나라하고 맺을 때 농산물의 일부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비슷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고 네네, 그런 면에서. 그런 그 거죠. 우리도 지금 이제 고향세 신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도 그 농업 정책 이것도 정교하게 많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고향세라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지역 농특산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일본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역시 국제적인 경쟁력을 생각할 때 앞으로 그렇게 일본 농업이 그 미래가 밝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할까 낙관적인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모르겠다.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일본이 농업이 뭐 많이 발전됐으니까 우리도 농업을 일본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 일본이 하여튼 우리보다 먼저 이제 선진화에 들어섰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실 때 일본을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면 좋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예. 이런 것은 한국이 사실상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앞섰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예.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작기계, 공작기계. 예. 공작기계 예. 이게 아직은 일본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더 만드는 기계를 한국에서 만들 수 있게 되면 예. 이게 또 일본에 서로 자리가 없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그러나 공작 기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기간이 필요하다.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네. 예. 일본이 이것은 사실 45년 이전부터 그렇죠. 그러한 기술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한국이 더 일본을 지원할 만큼의 기술을 쌓아가야 되는 예. 제조 부분에서는 예. 아직은 일본의 배울 부분은 좀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었잖아요. 이게. 네, 네. 아주 진짜 잘 나갈 때 그때 성공의 요소가 뭐 있을까요? 그때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먼저 원천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져와요. 일본이.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가져온 기술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였어요. 거기에 새로운 조그만 기술을 붙입니다. 아하. 붙이면 사실상 새로운 기술이 되는 거죠. 그것을 또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세계로 팔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특히 일본의 예를 들면 군사 기술도 그렇고요. 경찰에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들이 일본 기술이 없으면 전혀 아하. 이게 못하겠다라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때 엔고가 되었는데도 미국은 그거 계속 샀습니다. 예. 바로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하여서 사실상 기술력으로 예. 이제 경제 대국의 위상을 쭉 지킬 수가 있는 그러한 초력을 만들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해외로 출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산업 스파이가 일본은 그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의사한 사람을 먼저 어떤 회사에 취업시킵니다. 예. 네, 그게 3년 정도 거기서 기술을 다 배우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게 하여서 또 다시 이쪽에 입사시키는 거죠. 예. 엄청난 기술을 그냥 뺏어왔다라는 것도 예.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산업 스파이.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티가 확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 잘 흡수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이제 활용하고 이런 예, 거. 일본이 그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 눈에 안 보이게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뭐 많이 그런 걸 또 배우려고 한동안 일본식 경배하려고 했었죠. 네.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또 거기에 부가가치를 네. 얹어놓고 일본이 마지막은 본다. 네. 막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동안 이제 그걸 활용해서 엄청나게 이제 성과를 이룩했지만 지금 소위 이제 지금 IT를 넘어서 AI 시대니까 지금은
원천 기술이 또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은 네,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일본에 가 계시는 한국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본은 굉장히 살기 좋은 사회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침체되어 있다. 침체되어 있다. 어허.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으면 혼자 살아도 굉장히 그 편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면 또 여러 가지 부딪히고 굉장히 괴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치지 않으려고 차신을 개발시킨대요. 예. 한국에 있으면. 한국이 자극이 좀 세죠. 예. 근데 일본에 있으면 그게 없었어. 예. 차신을 발전시키지 않아도 예.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다 현재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이 침체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그 네. 젊은 학생들을 보면 자, 일본에서 뭐 좀 배우자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일본에서 더 뭐 배울 게 우리가 뭐 있냐 이런 학생도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요새는 그 일본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것이 다 한국에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본 사람들도 한국 화장품을 젊은 세대는 예.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 일본보다 선진화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일본에 대한 그 뭐라 할까 배워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학생 거의 사라졌다고 아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그 BTS라든가 예. 그런 세계적인 또 스타들이 나와 가지고 예. 그리고 영화에서도 기생충이라든가 그렇죠. 미나리라든가 세계적인 또 상을 네. 수상하여서 일본이 옛날에 좀 그랬는데 예. 또 조금 일본이 그러한 문화적인 세계에서도 뭐라 할까 세계를 좀 리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하. 현재.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오히려 한국이 우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젊은이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예. 또 일본 사람들도 더 그래요. 일본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예. 한국에서 노 재팬라든가 노 아베라든가 예. 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거 듣고 일본 젊은이들이 놀랬습니다. 어허. 왜 일본 제품을 그렇게 지금까지 선호했나 예. 라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좋은 거 많은데. 예, 한국에서 좋은 게 많은데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K-팝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그 BTS나 네, 네. 일본 젊은이들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지금. 예. 막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 네. 일본의 그런 투어는 없어졌지만 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 투어를 하면요 네. 어디에서나 완전히 그 만원이었어요. 예. BTS뿐만이 아니라 블랙핑크도 그렇고요. 네. 사실은 일본의 돔크장 있지 않습니까? 돔구장. 돔크장을 매진시킬 수 있는 힘은 한국의 그런 그룹들이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 연사마도 난리 났었죠. 네네. 예. 일본의 그룹들은 거기까지 큰 힘은 아직은 안 갖고 있고요. 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그런 아티스트가 오지 않으니까 예. 일본 사람들의 공연도 조금 그 거리두기 하면서 많이 하기는 하는데 K-팝 스타들이 다시 가기 시작하면 완전 그 엄청나게 넓은 예. 그러한 돔크장 같은 데도 다 매진시킵니다. 엄청납니다.
자, 이제 그 한국의 위상, 저도 뭐 과거에는 이제 일본에 뭐 출장도 다니고 관광도 다니고 해봤는데 이게 사실 10년, 20년, 30년 전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보면 예. 한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졌구나. 일본하고 또 갭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네, 일본은 네. 추월도 하는구나 하는 걸 어디서 느끼세요?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역시 그 IT 강국이다라는 예. 것이고, 일본에 가면요, 예. 그 자신의 주소지에 가지 않으면 예.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라든가 예. 그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일본은 그 주민등록증 예. 그냥 없거든요. 어허.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는데, 일본은 지금 그 마이넘버 카드라는 것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거는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그 마이넘버라는 주민번호죠. 번호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국민 자발적으로 전체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그 20% 정도밖에. 그럼 뭐 한계가 예. 있죠. 특히 코로나 전국이 돼가지고 예. 이 디지털화가 안 되면 여러 가지 그 신청을 할 때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편하게 많죠.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일본이 불편한 것입니다, 현재. 예. 그 유엔이 평가하는 그 전자정부 이 평가에서 한국이 계속 우리나라 1등이거든요. 전자정부 체계, 네, 네. 전자행정 체계. 네, 근데 그 일본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직도 팩스를 선호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일본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일본으로 당신은 그 아직도 예를 들면 중국한테 지원을 당하지도 않았고, 예.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예. 그게 계속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 시스템이나 경영 제도를 그대로 그 바꾸지 않았다라는 혁신을 부분들이 안 시키니까. 예. 근데 또 IT화를 많이 하면 그 IT로 일자리를 그 산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뭐라 할까, 새로운 제도화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말하자면 많이 성장했다는 것도 네. 있지만 일본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정체된 면이 있다. 네, 이게 합쳐지면서 확 갭이 줄은 거 아닌가요, 좀?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일본 최고였던 그 사회 시스템을 예. 그대로 뭐라 할까, 가져가려고 한 거죠. 예. 최고였기 때문에 막 세계 2위 그 정도로 최고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리고 한때는 미국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거기 1985년에 프라자 합의 때 사실상 도쿄도의 네. 도지가 미국 전체의 도지값보다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자본이 미국 가서 막 사고 난리 났죠. 예, 엄청나게 많이 쌌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계 최고를 맛봤습니다. 예. 그것을 계속 그 유지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돌아왔고 아하. 그 거품이 붕괴되고 그때 굉장히 많은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예를 들면 전신고용제도라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리해고를 많이 하기 시작했지만 역시 전신고용이라는 전통이 있어서 사람으로 많이 그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지금 그 우리 한국의 눈으로 보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IT화하면 그 총이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0명이 하던 걸 뭐 반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국은 물론 그 취업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길을 사실 엄청나게 모색하고 있고 그렇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일본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한국이 IMF를 겪으면서 오히려 빨리빨리 분발을 한 거죠, 이제. 예, 체질 개선을 한 것입니다. 예. 일본은 IMF라는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한국 정도 IMF는 오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IMF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일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IMF라는 게 구조적으로 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좀 너무 반심해 버렸다.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빼놓고 우리가 최고다 이런 네. 자긍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었는데 우리나라 특별히 국제 무대에서 견제는 잘 안 했다고 일본이. 네. 이것에 약간 견제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에서 네. 한국이 일본 추월했습니다. 추월한 게 많죠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본이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추월해 버린 것입니다. 예. 그게 엄청난 그 쇼킹한 일본 사람으로서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 예. 특히 극우파 그 정부로서는 그게 한국한테 지원을 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 그 극우파 사람들이거든요. 예. 우월의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우월의식. 특히 한국에 대한 우월의 의식. 네. 근데 그 유일한 우월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상대가 한국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니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전에 정말 그러고 보니까 뭐 소니 하면은 참 엄청난 그 브랜드 파워가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세잖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이런 거가 처음에 뒤집어졌을 때 일본에서 상당한 참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예. 그러나 그것을 많이 일본은 간조하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어허. 삼성도 예. 저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 기업을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 상대로서 삼성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예, 예.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세계의 그러한 뭐 갤럭시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난 시야를 예. 가져버린 거잖아요. 예. 이게 일본이 그거 못 돼요. 예. 일본이 지금 삼성이나 LG처럼 엄청난 투자도 못 합니다. 예.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아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없으면 사실상 손자 못 하거든요. 예. 이게 일본의 지금 그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전환기, 격변기 이럴 때는 정말 흐름을 잘 읽고 네. 과감하게 변신,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놓친 것이 오늘날 이제 일본의 그 한계를 가져온 거고요. 네. 학자 중에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라고 이제 보도가 꽤 됐잖아요, 이게. 네. 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완전히 뭐 일본 편을 일방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주장이. 그렇죠. 왜 이러는 거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태어나자마자 일본으로 이주를 한 사람이에요. 예. 원래 그 미국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만 1살이 되기 이전에 일본으로 아하. 건너가 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일본에서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성이 그 일본인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 이후에 또 그 미국에서 공부하기 시작해 가지고 예. 경제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일본의 친구들이 많으니까 일본 쪽에 그런 그 사고 방식, 그 미쓰비시한테 많은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후원도 받고 그랬죠. 예, 하버드대에 들어갔을 때도 미쓰비시 프로페서 이것은 그 정식으로 하버드대가 뽑았다라기보다 미쓰비시가 자금을 제공하면서 그 속자 교수로 예.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미쓰비시나 미쓰비시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요청이 있으면 좀 거절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같은 하버드 대학 교수들도 보니까 반박을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올해 2월에 예.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 그 학계지 문제가 된 학계지 이 사람의 논문을 실제로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하느냐 마느냐 예. 이러한 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학계지에서는 저에게도 이 램지오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아하. 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간단한 그 소논문으로 일단 보냈거든요. 예. 근데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아직도 그러니까 2월부터 지금 8월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예. 학계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끝나버린 거죠. 자, 교수님 이제 책을 보니까 신친일파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개념을? 예, 신친일파는 제가 그러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예. 뭐 옛날의 진일파가 아니라 새로운 진일파다. 일본의 핵심적인 그 한국을 부정하는 논리, 예. 그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사실상 1995년도쯤부터 개발해온 예. 논리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특히 그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기 위해서 먼저 나왔고요. 아하. 그 다음은 왜냐면 1993년에 코노 담화가 있어서 예. 코노 담화로 사실상 그때 일본 정부가 그 위안부 강제 연행을 산단부부 인정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 내의 극우 세력은 코노 담화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 논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에 그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든가 일본 회의라든가 만들어지는데요. 또 2000년에 들어서는 강제징용 문제도 네. 한국이 주장하는 강제징용이라는 게 없었다. 그때 다 변등하게 그 다루어졌고 어떤 불편함도 주지 않았다. 네. 라는 그 논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일본이. 근데 그것을 한국 사람인데 그대로 수용한 분들이 있어요. 아,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논리 사람들. 그대로. 아하.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들은 일본이나 당시 조선에서도 있었던 콘창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한 그 공식적인 매춘부 네. 당시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종이다. 그러니까 콘창이기 때문에 그건 영업이었다. 네. 이게 그 일본의 그런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만들어낸 논리, 예, 자기들이. 핵심이에요. 네. 그게 핵심적인 논리인데 네. 한국 분들 중에서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아하. 것입니다. 근데 위안부 제도는 그 아무리 봐도요 콘짠제는 아닙니다. 예. 콘짠제라는 것은 공개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공개되어 있어야 되고 다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예. 여성들하고 포주라고 하죠. 예. 포주들 사이에 계약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계약서로 인해서 여성들이 보호를 네.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경찰에 다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나 당시 위안부들은요, 특히 조선이 위안부는 계약서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예. 그리고 콘짠제라는 그 법이 일본에 그리고 조선에 있었어요. 네. 그 법 자체가 위안부 제도에는 어떤 규칙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건데. 전혀 다른 건데 콘짠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한국 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친일파의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인데, 네. 이제 한일 관계가 뭐 시끄럽다가 강한 충돌이 있다가 또 좀 가라앉았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신친일파가 그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요, 한국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 말로는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거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하여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반일 감정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좋게 간다. 이거는 뭐 사이좋게 가는 것은 좋은데 예. 일단 반일 감정을 없애고 그 한국하고 일본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실 북한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동맹으로 가자라는 목적을 거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6년에 일본의 극우 쪽에서 그 북한 쪽으로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자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그 결과로서 그 신친일파에 많은 분들이 나타났다고 보이는 정황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네. 자, 일본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의 그런 아주 말하자면 멀리 내다보면서 네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실체를 그런 정확히 알자.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사람의 영혼을 파는 예. 행위고요. 예. 그리고 또 역사적인 엄청난 왜곡이고, 그렇죠. 역사 예. 왜곡 자체가 왜곡된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일본이 또 위안부 문제라든가 간제 지역 문제는 일본의 지면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일본은 사실은 일본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제도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그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본은 유엔이 30년 이상 일본에 공고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아하. 만들면 한국에는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을 만들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나 자기들 간제 문제가 지역 다 드러나니까.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국가 안에서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면 예. 이거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니. 예, 그러니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만들지 않고 왜곡시켜 가면서 한국인까지 동원시키고 레무지오 같은 미국인까지 동원시키고 예. 일본은 문제 없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여서 특히 큰애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일본군을 부활시킬 때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됩니다. 예. 지금 일본 그 극우의 목표는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그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군이 침략을 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침략 중에 위안부 문제에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본군의 그 뭐라 할까 범죄예요. 예. 이것을 그러니까 먼저 그 없었던 일로 해야 된다. 예. 이러한 사실상 거대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일파라는 그 개념은 그 일본 극우 세력들이 그런 계획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면서 만들어가는 곳에 동조되는 그러니까 사람들 앞잡이에요. 얘기예요. 예. 일본의 새로운 앞잡이들입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가 아니라 일본 극우 세력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그야말로 조심해야겠다. 네. 자,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친일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먼저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간제지원 문제 그거는 뭐 대표적인 것이지만 예. 그러나 일제 강점기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시대였는가 물론 어느 정도 교육을 하지만 그게 너무 감정에 치우친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것을 수량화하고 좀 더 객관적인 내용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콘짠제에 대한 그 간단한 해설이라든가 예. 그거하고 위안부 제도가 어떻게 달랐는가라는 것이라든가 약간 심층적인 부분까지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일본 쪽의 논리 권세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간제지원 문제도 일본 쪽에서 그때 월급은 그냥 간제지원한 것은 그 사실이지만 그때는 일본인이었고 예. 뭐 일본 시대니까 일본인이었고 극적이 같았기 때문에 극적으로 같은 사람을 징용한 것은 이게 전시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법으로 존담화되어 있다라든가 이게 일본의 논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거는 쉽게 말하면 그때 한국 사람이나 대만인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의무만 강조했습니다. 권리의 핵심은 선거권이었어요. 한국이나 대만에 예를 들면 국정 선거, 국회의원 선거권 없었습니다. 하나도. 근데 선거권은 사실 국민으로서의 기본이었어요. 그것을 주지 않고 목숨으로 요구한 거예요. 그때 일본이. 이거 자체가 엄청난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말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피해를 받았다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내용,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체계적인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면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간 조선의 남손들은 거의 단광으로 갔어요. 단광. 그런데 단광 노동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죄수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인을 투입한 것입니다. 죄수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거 한국에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일본을 경제적으로는 거의 극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일본이 잘못되어 있고 신진일파의 주장이 엄청나게 팩트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팩트 자체를 가르쳐야만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국가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또 활동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여러 면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인의 특성상 일본하고 뭔가 부딪힐 때는 다른 나라하고 좀 태도가 바뀌는 거죠. 특히 한일전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뜨거워지는 거죠. 절대 이거 패배하면 안 되는. 패배하면 먼저 감독의 목이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이라고 하면 좀 특별하게 보는 이런 곳에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일본도 어떤 많은 외국 중 하나다. 그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가 또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장했으니까 좀 말하자면 아량이라고 할까 이제 포용력도 커져야 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일본을 그런 식으로 적대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죠. 기왕 얘기 나온 길에 한일 관계가 이제 우리 좀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금 몇 년 지나면 또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말이죠. 부딪히고 조금 또 가라앉다가 또 부딪히고 이거 계속 될 건지 정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8월 15일에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 가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한마디
하신 말씀 중에 경제적인 부분은 많이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이것은 그 일본 쪽에서 아직 수출 규제라든가 풀지 않았는데요. 예. 그것을 떠나서라도 교류를 많이 활성화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그 경제적인 부분은 일본도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계속 더 회복해 나간다면 일본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그런 협력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있다. 네네. 예. 그런 거죠. 오히려 한국이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일본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 한국이 지금 그 많은 선택지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오히려 일본이 많이 한국을 필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경제적인 협력이라는 데서 물꼬를 드는 게 어떠냐,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농업 쪽에 우리나라 농산물을 또 일본으로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 근데 서로 뭐 수출하는 데나 수입하는 곳이나 이런 게 이제 꼬이면 서로 어려울 텐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일본은 지금 그 일본 안에서 만드는 그 농산물로 그 뭐라 할까 자급자족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쌀 정도만 예. 할 수가 있고요. 옥수수 같은 것은 거의 대량으로 지금 미국한테 예.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수입하는 게 일본에서도 농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한일 관계가 혹시 뭐 여러 가지 꼬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농산물을 완전히 차단시킨다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 생각하기 아직은 어렵고요. 예. 물론 그 일본 정부 극우 정권이 한국하고 사이가 나쁘고 예. 또 한국은 그 일본의 후쿠시마 농산물을 아직 금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보복으로 한국의 농산물도 수입하지 않겠다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그 WTO 위반이 됩니다, 일본이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막무가내 쉽게 그렇게 할 수도 일본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경제 부분은 일본이 특별하게 이유를 붙여가지고 수출 예. 규제를 한 그 내용도 사실상 기업에서는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플라스서 같은 것은 일본의 기업이 한국은행에도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 기타 많은 그 삼소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출 규제하고 있지만 해결된 것입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경제 논리로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움직이는 생리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 부분을 그 끊지 않고 또 발전시키면 이게 일본도 좋고 한국도 네. 좋으니까 그렇게 슬기롭게 경제는 충분히 이제 갈 수가 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푸는 수밖에 네네. 없는 게 경제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은요. 예.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큰 고민거리는 아닐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도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그런 거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구나 귀화까지 해서 살아보니까 한국의 오늘날의 한국이 부족한 점, 이건 정말 우리가 선진국 되려면 이건 좀 고쳐야 된다. 뭐 어떤 걸 발견했습니까? 뭐 그거는 미국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예. 너무 그 분단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부분인데 예. 전체적으로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라는. 예. 그러니까 이게 좌우의 대결라는 부분이나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극강화 하나가 되어 가지고 뭔가 그 국제적으로 할 때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 예.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남 갈등이라는 것이 너무나 여기는
그러니까 심하다라는 남 것을 갈등, 진보, 보수, 갈등. 뭐 여야 싸우고 막 예, 이렇게. 예. 막 어느 나라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지향해 나가지 않으면 굉장한 그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야, 이 한국 정말 이런 면은 참 매력적이다. 생활인으로서. 참 네네. 한국이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정말 재밌다, 한국이. 이렇게 네네. 되겠는데, 뭐가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매력이. 매력은 역시 그 진짜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한국 분들은 돈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도와주시거나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진짜 서로 믿으면 이게 그 인정이 느껴지죠. 인정이 느끼고 또 강까지 배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네. 이러면 그런 말이 없어요. 어.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좀 이익을 떠나서 뭔가 보람이 있으면 끝까지 좀 열심히 거기에 매진한다라는 예. 그게 매력이에요. 한국에. 그 인간적인 매력이 음. 일본보다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어. 거죠. 확실하게. 자, 오늘 이제 그 바쁘신 분을 모셔서 이제 말씀 나눴으니까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정말 좋고요. 끝으로 우리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한국이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슬기롭게 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한국이 지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닥칠 건데요.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한 마음 그리고 쌓아온 기술이나 지식, 이거 세계 수준이 된 IT라는 부분을 활용해 나가면서 한국의 농업도 그리고 한국도 발전하고 나아가서 더 아시아 평화에 많이 공헌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네. 저 시간 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관한 순위를 얘기해 봤는데요. 사실 국가 간 순위는 상대적인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성과를 일궈내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